서구 열강들의 뒤를 쫓아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먼저 침략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이제 오려면은 석탄, 물, 식량 등을 제공할 보급 기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태평양이 너무 넓잖아요. 중간중간에 기항할 곳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근데 그 보급 기지로 일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막부는 미국의 그러니까 요구를 수용을 해서 가나가와에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서양과 최초로 체결한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은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의 시모다항과 홋카이도 최대 항구 하코다테항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만 하고 끝냈을까요, 미국이? 설마 그랬겠어요? 설마 그랬겠어요? 예, 미국의 요구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몇 년 뒤에 다시 와서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언급했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에로 사건인데. 야, 기억나세요? 에로 기억나세요? 사건? 그냥 에러예요. 이거 읽으세요. 에러. 미국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청나라처럼 되지 않으려면 빨리 우리와 조약을 맺는 게 좋을 거다라고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죠. 결국 1858년 가나가와 앞바다의 선상에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 내용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를 추가로 개항할 것. 에도 오사카에 통상 가능한 시장을 만들 것. 미국과 협의하에 관세율을 정할 것. 일본 내에서 미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할 것. 무역에 대해 일본 관원은 간섭하지 말 것. 이 정도면 거의 뭐 식민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봐도 불평등해 보여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이거 보고 막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미국의 조약과 같은 내용으로 일본하고 통상 조약을 맺었대요. 그 약간 뭐 하이에나들처럼 벌떼같이 달려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달려들게 되는 무섭다.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는 막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왜요? 막부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천황이 조약 맺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양 세력에 대해서 합의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천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부가 조약을 그냥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부가 천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독단적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이제 전국에 퍼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막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맺은 이 불평등 조약이 결국 맞불을 위기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일본에는 이러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서양식의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외 침략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한 것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못된 거죠. 걸 배웠네. 제대로 배웠죠. 이런 방법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요시다 쇼잉입니다.吉田松陰先生の場合はもうみんな尊敬してるんですが、あんな偉大なストイックな人生を歩んだ人物にはなれない。 요시다 쇼이는 일단 그 유신 정부의 그 정신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요시다 쇼이의 아마 그 사상도 있겠지만 요시다 쇼이의 출신지가 조슈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야마구치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야마구치현이야말로 그 아베의 전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데가 그 야마구치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요시다 쇼이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쇼이는 저서 유수록을 통해서 일본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서양만큼 강해져서 해외 정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지금 급한 것은 군사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군함도 준비하고 대포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곧장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캄차카 반도와 오키나와를 빼앗고 조선을 꾸짖어 옛날처럼 공납하게 하고 북으로는 만주 땅을 갖고 남으로는 대만과 필리핀의 여러 섬을 접수하여 진취적인 기세를 보여야 한다. 뭔가 전쟁이 느껴진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딱 네. 감지가 되죠. 쇼인의 글은 훗날 두 가지 사상의 큰 바탕이 되는데요. 하나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정당화했던 주장인 정한론이 됩니다. 일본을 서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반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의 사상은 훗날 동아시아 전쟁을 전당화하는 대동아 공연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토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끈 두 인물도 요시다 쇼잉의 제자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토 히로부미. 바로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 즉 조선을 식민지화 시켰던 그를 주도한 사람이고요. 그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이끈 일본의 군국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경우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첫 회의가 열렸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의 이익선은 한반도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따라서 이후 침략전쟁을 주도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격변기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쇼인뿐만 아니라 막부에 불만을 품은 사무라이 사이에서는 하나의 사상을 바탕으로 막부를 타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의 뜻을 받들어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의미, 사상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낭양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700여 년간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해왔던 막부가 손 이렇게 딱 하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왜 너네들 마음대로 해? 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겠죠. 막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반대 세력을 강압적으로 다 체포를 하죠. 강압적으로 체포해서 모두 다 처결을 하게 됩니다. 죽여요? 그렇죠. 영모. 수청을 하게 돼요. 대거 이제 수청을 하고 아까 봤던 요시다 쇼인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지목돼서 수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잉을 포함해서 조낭양에 앞장섰던 사무라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돼요. 상대가 안 됐네요. 그 과정에서 막부에 대항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두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군데가 우선은 조슈버, 지금의 이제 야마구치현, 아까 이제 아베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했던 곳이고요. 또 하나가 카고시마현이라고 하는 사츠마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미카제 특공대의 기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이 두 지역 중 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먼저 행동에 나섰던 거는 바로 요 조슈번이었습니다. 조슈번의 경우에는 1863년 자신들의 앞바다를 통과하는 프랑스 함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포격을 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랑캐를 무찌른다라고 하는 양이 운동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난데없이 프랑스 그렇죠. 함대. 프랑스 함대는 뭐야 이거? 아니 갑자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됐어요? 아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조슈번하고 서양 세력의 무력 충돌이 있게 됩니다. 바로 시모노세키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랑스 함대 포격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의 네 나라의 함대가 연합을 해서 조슈번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조슈번은 처참하게 무릎을 꿇게 되죠.